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인문의 향기, 오늘 나치의 집권과 몰락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변함없는 패널이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저 신동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석진입니다. 이세입니다. 예, 나치의 집권과 몰락을 얘기하게 된 것은 오늘날 세계의 그 독재 국가가 우파 독재가 있고 좌파 독재가 있는데, 이건 우파의 독재에 해당하는 그런 성격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나치가 그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일으켜가지고 한때는 서유럽을 전부 지배하고, 그 다음에 그 소련까지 침공을 해서 성공하는 듯 했으나, 워낙 그 나치가 전선을 동서남북으로 다 벌리다 보니까 그게 뭐 견딜 수가 없죠. 그 독일의 군사력, 경제력이 미국, 소련이 참전함으로써 거의 결정적으로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패망을 했는데, 그래서 이 나치의 침략 행위를 말미암아 인류 사상 미중유의 참사가 일어났는데, 잠시 후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치가 이제 1920년대부터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패전했잖아요. 거기서 그 배상 문제, 그 다음에 독일의 그 경제 문제가 아주 최극단으로 치닫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어떤 그 구심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출할 구세주 같은 인물이 어디 없느냐. 그게 이제 나치고 히틀러입니다. 그 히틀러는 어떠한 인물인가? 또 히틀러를 떠받치고 있는 그 참모들, 특히 그 선전을 담당했던 괴벨스, 그 비밀 경찰을 유지했던 힘러, 그 다음에 그 내무장관을 했던 괴링, 이런 인사들이 히틀러를 도와서 나치스 정권을 뒷받침을 했죠. 결국 이제 2차 세계대전이 1940년대, 41년부터 본격화되면서 결국 히틀러가 군사적인 면에서는 별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1차 세계대전 때 하사관으로서 참전한 경험이 있으나, 그거를 히틀러가 너무 과신을 많이 했죠. 그 참모, 특히 그 장군들 얘기를 안 듣고 이 소위 개인 참모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독일이 그 패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체주의의 그 교훈이 무엇인가, 그거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강 작가님, 여기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전체 얼마나 죽은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4,700만인데 예. 유럽 전 인구의 아마 한 10분쯤 되나요? 뭐 그 정도 될까. 근데 여기 지금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포함이 안 돼 있죠. 네. 또 일본 말고도 우리 한국 사람도 죽었고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이 죽었잖아요. 그건 다 지금 제외가 돼 있어요. 이게 유럽만 지금 한 건데, 네. 여기 이 작가님, 그 소련이 지금 얼마나 죽은 걸로 돼 있나요? 2,900만이네요. 2,900만 명이요. 야, 이게 저는 소련이 한 전에 2,000 내지 2,500만 명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3,000만 명 죽었네요. 그럼 5,000 따지고 60%가 죽었어요, 소련 사람들이, 유럽에서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의 질서를 논의할 때, 농공행상을 특히 따질 때, 그 소위 얄타 회담이니 뭐 포츠담 회담이니 할 때 소련이 발언권이 굉장히 셌어요. 소련이 너무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역사적 현실입니다. 나치 독일이 얼마야? 한 57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전쟁을 일으킨 나라치고는 그렇게 뭐 많지 않다고 지금 볼 수가 있죠. 폴란드가 더 많아요. 폴란드가 인근이 침략한 거. 그럼 이제 나치의 집권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하사관으로 제대를 했는데, 독일 노동자 당에 입당을 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나중에 나치는 노동자 당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좀 그 뭐랄까, 유산 계급의 당이었어요. 자본가 계급의 당이었어요. 변신했죠. 23년 11월에 뮌헨 맥주홀의 폭동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어떤 반란 비슷한 건데, 그 투옥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인캄프에서 유명한 이제 이 책이죠. 나의 투쟁이라는 걸 집필해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독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나치당을 재건해서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가게 된 거예요.
민족주의로. 왜 민족주의로 갔느냐? 독일 민족이 최고다 이렇게 가야 국민이 결집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방해되는 민족이 누구죠? 그 이게 타민족이죠. 타민족인데 특히 거기서 이제 유대 민족이 소위 독일 민족 아리안족의 우수성에 대항하는 걸림돌이니까 유대인들이 유태인들을 네, 돼지피라고 그랬어요. 돼지피라고. 예, 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었죠. 예, 그래서 그 아리안족은 원래 그 인도 북부에 있는 그 하얀족인데 그게 이제 유럽 거기서도 이제 그게 아리안족이 그 돼가지고 자기들 아리안족의 순수성을 주장하면서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인종주의로 흘렀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아주 배타적인 네. 인종주의죠. 그 이제 미국발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그때 이제 주가가 폭락하고 그래서 29년인데 이게 독일에서 6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어요. 이게 그 경제 공황뿐 아니라 심리적 대공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베르사유 조약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배상을 얼마 하고 땅도 다 뺏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걸 히틀러가 나와서 다 파기하겠다 하고 공약을 하면서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됐죠. 이제 젊은 층에서 열렬한 지지를 얻었겠네요. 젊은 층뿐 아니라 그 자본가 계급들이 그렇게 되면 다 뺏길지도 모른다. 특히 공산당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본가 계급하고 젊은 실업자하고 이 집권층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나치당을 만들고 집권을 하게 된 겁니다. 1930년에 총선을 통해서 나치가 제2당으로 부상을 했어요. 마침내.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층이 공산당이 두려우니까 공산당은 뭐 프롤레타리아 이제 무산 계급이니까 다 뺏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해서 기득권층이 그 국민의 지지를 했고 급기야는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을 하면서 집권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 이제 1923년에 뮌헨 폭행인데 히틀러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잖아요. 여기 옆에 있는 게 이제 괴벨스입니다. 괴벨스. 이미 이 히틀러의 참모라는 게 1920년대 초부터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자, 구체적으로도 나갑니다. 33년에 의회를 해산하면서 총선에서 44% 득표를 해서 이제 일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을 어떻게 제거했냐면 의사당 방화 사건이라고 해서 일어났는데 이것을 공산당이 한 걸로 뒤집어 씌웠어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공산당을 다 체포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권법이에요. 수권법은 히틀러에게 전권을 다 주는 거예요. 그 히틀러를 수권법에 의해서 지도자라고 했는데 우리 영어로 리더라고 하지 않고 퓨러라고 해서 독일어로 퓨러라고 해서 그게 완전 총통이에요. 총통. 모든 것을 다 위임하는 거예요. 그 히틀러의 전권을 위임하고 타정당 해산하는 것이 수권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걸림돌은 이 에른스트 렘이라고 나치 돌격대 SA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약간 그 무산계급, 노동자계급, 반자본주의 세력이었거든요. 이제 히틀러는 기득권층 귀족하고 결탁을 해서 이게 마지막 결림돌이 돼서 결국 뮌헨에서 이 장검의 밤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여기 에른스트 렘과 그 SA를 다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를 조성하는데 렘에게 프랑스로부터 돈을 받아서 나치를 전복한다는 거짓말로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공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군부가 충성이 확보가 되고서 사실은 재밌는 게 나중에 이제 소련 공부를 할 때 스탈린 대숙청이 나오는데 이때 독일에서 이 장검의 밤 사건 이후에 히틀러가 공부를 얻어서 대숙청을 실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힌덴부르크 대통령 사망으로 히틀러가 총통에 취임해서 퓨러라고 하는 그런 그 지도자 명칭을 가졌습니다. 장검의 밤 이겁니다. 여기 이제 괴링이 나오고 여기 알만한 인사들이 몇 명 나와요. 이미 이제 완장을 찾잖아요. 완장을 찾게 되면 이제 집단주의가 되는 겁니다. 인간 백정이라는 사람이 네. 괴리인가요? 아닌가요? 인간 백정은 힘너죠, 힘너. 네, 힘너. 그 비밀 경찰. 이 표시가 네. 불교하고는 거꾸로인 건가요? 거꾸로죠. 네. 십자가를 꺾은 거죠. 십자가를 꺾었는데 이게 스와스티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인도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도에서. 그게 왜 연어는 뭐 나오긴 하는데 아리안족이니까 약간 좀 그 스와스티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나치당 집권의 그 사회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연합국이 아니었죠. 패해서 평화 조건이 일방적인 항복을 강요했다. 독일을 패전국으로 다루는 협상이었다. 그 에르베리트 정부가 됐는데 연합군의 평화 조건을 수락을 했죠. 3인당과 좌파 세력이 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치는 실업자, 청년들 그리고 중하류층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는 것이 사회적 계획. 그 당시에 또 군인 출신 독일 우파 정치인들은 다시 독일을 황제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서 일종의 이제 내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자기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히틀러와 나치당은 민족주의, 독일의 위대함, 독일 일반인들의 저력, 강대한 독일을 거리낌 없이 일쳤고 독일인들은 여기에 도취된 것이죠. 독일인들이 거의 정신적 공황에 처해 있는데 히틀러가 나와서 우리가 다 살려주겠다. 우리가 위대한 독일을 만들겠다. 이거보다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치의 강력한 대중운동에 놀란 그 독일의 우파는 이게 사회주의 운동이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고 안도를 해서 결국은 공산주의하고는 안 되니까 나치하고 결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파의 이제 전체주의가 된 그 하나의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히틀러는 총리가 돼가지고 긴급조치법을 발동을 해서 그 권력을 자기한테 집중시켰죠. 이건 아까 지난번에 본 거고요. 근데 이제 히틀러와 나치당이 이제 정신적 붕괴 상태에 이르는 독일 국민들을 선정과 선동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을 지지하게 만들었고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그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치적 공작과 폭력으로 내장하거나 암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틀러 자신이 수상에 오르면서 총탕이 됐죠. 의사당 방화 사건입니다. 이게 괴벨스예요. 아까 다 이제 얘기가 된 거고 요 부분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히틀러가 처음부터 이렇게 독재가 되고 세계 침공을 계획을 했느냐에 대해서 학자 간의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대충 어떻게 좀 평가를 하냐면 히틀러하고 나치는 뿔 달린 괴물이 아니고 이 당시에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정치 환경 그 다음에 연합국이 히틀러가 이제 집고 나면서 깽판을 많이 쳤잖아요. 옛날에 그 연합국들하고 약속했던 걸 하나하나 다 파기를 해버렸어요. 연합국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질 않았어요. 연합국이 왜 뭐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영국, 프랑스가 굉장히 독일의 그 옛날 프러시아의 그 강력한 뭐 이런 전통도 있고 그런데 독일한테 항상 겁을 먹어요. 전쟁만 하면 지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막 자기한테 이제 침략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 삽질들이 겹쳐진 결과이다. 그 아돌프 히틀러에게 원래 뚜렷한 이런 세계 정복의 계획은 없었고 세계 정세를 잘 탄 기회주의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주목하는 것이 집단적 광기라는 겁니다. 독일 국민들의 호응이 없이는 나치가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선동을 한 거죠. 그렇죠. 국민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국민들은 또 거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알지만 전쟁, 혁명, 민족적 수모를 겪었잖아요. 또 볼셰비즘 이건 이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는 독일 국민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히틀러는 이제 이런 상황을 발판으로 해서 독일의 서민들이 느끼는 공포, 울분, 고정관념을 어느 정치인보다 잘 대변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악용한 거네. 네, 악용했죠.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의 개인적 자질이 있어요. 타고난 연사를 가지고 선동과 조직과 이론가 있어요. 그 히틀러의 개인적 자질이다. 사실 히틀러의 그 독일어 연설을 들어보면 이해는 할 수 없으나 어마어마한 카리스마와 힘이 느껴져요.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 연설만 가면 우리말로 뿅 갔어요. 진짜 아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 히틀러가 미술학도였다고 하죠. 미술학도예요.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화가 진행상이었는데 화가도 안 되고 거기서 그냥 옆길로 빠졌다.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넌 화가 안 된다고. 이 당시에 언론 문제가 굉장히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보겠습니다.
그 히틀러가 밑에 이제 관료제, 프로시아가 전통적으로 관료제가 잘 발달했어요. 그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이 그 베버제, 그 프로시아의 관료제를 해서 그 책까지 썼는데 이 관료제가 너무나 밑에서 깐깐하게 이 통제를 하니까 히틀러는 다 무시해버리고 모든 권력을 1인한테 이제 집중을 해서 절대 권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구한 인격이 민족 공동체를 구현하고 민족 의사를 표현하는 지도자 원리의 바탕을 둔 독재적 지위를 확보했다.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나치스가 스와스티카라는 꼭새 같은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뭐 로마 병사들이 드는 그런 거 같잖아요. 이게 독수리 문장에다가 군중이 뭐 수십만 대잖아요. 이런 식으로 광적인 분위기로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 유럽의 황제가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독일이 사실 그 신성 로마 제국이 유럽의 상당 부분을 지배했거든요. 막 그런 꿈들을 뭐 실제로 꿨다고 봐야죠. 로마 문명, 신성 로마 제국. 네. 20세기도 네. 이런 네. 그래 한번 여기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나치 추종자들은 이 마력, 카리스마, 신적 지도자 뭐 이런 것에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 만연된 독일 사회의 정속성 이런 것들이 나치 독일인들을 매혹한 그런 사회적 배경이고 이 제3제국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군복을 입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멋지다.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하고 히틀러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심지어는 합니다. 소년 네. 나치스단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걔들한테 군복을 입혀갖고 네. 병영생활하게 하고 맞습니다. 우상화 작업을 하고 예, 그게 맞습니다. 이제 세뇌의 결과예요. 그치. 세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제 북한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아까 지도자 원리는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다수결에 기반을 주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최고의 두뇌를 가진 한 사람의 지도자가 민족을 지도해야 되고 국민 대중은 이에 무조건적으로 복종이 된다. 이게 히틀러의 지도자 원리.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헤겔의 철학이 국가를 절대 정신이 부여된 완전한 전체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치스의 독일 국가가 완전히 이제 그 독일 국가의 완성이라고 하는 철학적 배경이 됐습니다. 헤겔 철학이. 그래서 프로이센이야말로 그러한 이상이 잘 실현된 보편 국가라고 주장을 했죠. 결과적으로 이제 나치당의 전체주의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국가를 너무나 신성시했어요. 독일 철학이. 그런데 독일 그 국가라는 것이 실제로는 권력에 기반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간과한 거죠. 국가 지상주의가 결국은 이제 독재를 낳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가 지상주의가 이게 이제 여기 최근에 이제 어느 신문에서 제가 본 거를 인용을 했는데요. 이 로버트 팩스턴이라는 진 사람이 파시즘 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이라는 저서가 있는데 이게 대중의 미래에 대한 비관, 미래가 없다 하는 것이 광기의 파시즘을 불러일으켰다 하는 것이 이 제목입니다. 히틀러 보세요. 이런 식으로 군중에 서서 거의 그야말로 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한 지금 그런 걸 받고 있잖아요. 신적 존재가 된 거고. 신적 존재가 된 거예요. 히틀러가 인물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네. 히틀러는 어떻게 보면은 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가톨릭하고 손을 잡았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유대교하고 가톨릭하고 앙숙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교를 취재하면서 반대했은 그게 가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하고 손을 잡아서 나중에 이제 책을 18,000권이나 불태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히틀러는 독일 총리가 되기 전부터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세계를 점령하는 나를 위해서는 독일 인종의 순수성과 우월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재밌는 거는 베를린 올림픽을 하면서 나치의 이런 것들을 다 아주 정당화시켜 버렸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평화를 사랑하고 관대한 독일의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애국 관중들과 언론들을 현혹시켰다. 그다음에 히틀러는 어차피 이제 집권한 후에는 세계 정복의 과대 망상증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베를린 올림픽 있죠. 이게
이게 저기 나치의 문양이 그냥 전체를 다 뒤덮었잖아요. 이게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뭐 이게 올림픽은 완전히 네. 정치 정치 행사와 자기 행사가 권력을 있어요. 네. 선전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 그 수단으로 삼았네. 예,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인데요. 이때가 이제 바로 우리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붙이고 우승을 한 그런 올림픽입니다. 이때 한창 일본이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선수가 딱 마지막에 그 마라톤의 우승자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자기들 독일, 일본, 이태리아 볼 때는 엄청난 이게 좋은 것이죠. 그때 3위를 남승용인가? 네, 남승용. 예, 2위를 이제 영국 사람이야. 아이고 기억도 잘하시네. 네. 또 이제 히틀러가 레벤스라움이라는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그 독일 인근에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다 독일의 소위 이제 우리말로 우리 요새 잘 쓰는 말로 하면 나발이다, 우리 거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베르사유적을 파기시키면서 다 하나하나 집어먹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국, 프랑스가 겁쟁이가 돼서 다 묵인을 한 거예요. 거기다 도전을 하는. 그 이제 본인의 과대망상이었던 레벤스라움을 실행에 옮기게 됐는데 그게 이제 루르 지방 오스트리아, 여기 주대태는 체코입니다. 단치는 폴란드. 이걸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권이라고 하면 독일이 포용을 해서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동유럽인데 이게 동유럽이야말로 여기 가서 독일이 한 것은 강제 추방, 집단 학살, 노예화 이걸 해서 여기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특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독일이 소련으로 밀고 들어갈 때 또 수없이 죽었어요. 다시 소련이 반격해서 베를린으로 갈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가운데서 뭐 부역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다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군이 올 때 또 올라갈 때 양쪽에서 다 희생이 되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엄청 희생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면 이게 레벤스라움이에요. 이제 독일이 원래 있는데 이쪽 동유럽을 다 진출해서 같은 생활권으로 만들겠다 하는 게 레벤스라움, 리빙 스페이스입니다. 특히 그 인종주의가 강해가지고 보세요. 이런 그 아리안족에 그때는 이제 여성들이 어떤 나치에서는 임무를 받았냐면 열심히 독일을 위해서 출산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임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네. 또 장애인들은 네. 그 정관 수술을 해서 후속 맞습니다. 그 나옵니다 다. 이제 여기 운동 선수들도 유태인이나 이런 그 집시 같은 비아이리안 운동 선수들은 다 독일 스포츠계에서 제명해 버렸어요. 뭐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도 있어요. 히틀러가 그 바그너 음악을 좋아했어요. 바그너 음악이 웅장하고 신비적이고 중세 신화를 갖다 많이 이제 그 음악에다 담았는데 이게 히틀러의 취향하고 딱 맞는 거예요. 히틀러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감정을 뒤흔들고 독일인의 위대함을 드러내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민족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음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진짜 히틀러식의 그런 음악이 바그너에서 나오니까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40회 이상 관람했다니까 이게 오페라 하나 하는데 2시간이 넘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본 거예요. 이게 800시간을 본 거 아니야? 쉽게. 수행대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가 상당히 집권을 하고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은 고원지대에 베르크호프라는 데 가서 거기 그 자기 애인의 그 에바 브라운하고 거기 측근들하고 같이 거기서 별장 정치를 했어요. 거기. 그러니까 알프스 산에서 아주 높은 데인데 지금도 그거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히틀러가 또 이상적 도시 게르마니아라는 거를 아주 이상적으로 뭐 그걸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된 게 있고 또 히틀러 암살이 찾아보니까 약 30회에 달한대요. 독일이 이게 보니까 장군들이 열을 받아. 히틀러 명령대로 하니까 다 죽는 거야. 독재 정치를 하려면 정적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원한을 산 거죠. 원한을 많이 산 거예요. 이게 히틀러가 암살이 돼야 자기들이 이제 살아남는 거니까. 히틀러 파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히틀러가 동시대 사람이었네요. 아니. 훨씬 전에 그렇죠. 그걸 만들었고 작품을 갖다 좋았어요. 훨씬 잘했어요. 약간 이 사람이 신비주의 중세의 그 풍을 많이 했어요. 그 로엔그린이나 뭐 타노이저 같은 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또
바그너 매니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뭐 히틀러하고 관계없고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들어보세요. 네. 꼭 들어보세요. 웅장합니다. 예, 베르크호프에게 히틀러와 측근의 별장입니다. 아, 네, 아름다운. 아름다운 곳이죠. 이 최고의 곳에다 진 거예요. 예, 히틀러 보세요. 근데 히틀러가 이게 포스염이 꼭 저기 누구하고 닮았죠? 차플린. 찰리 채플린하고 닮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재자이기도 한데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코믹해요. 그 찰리 채플린이 무성 영화에 그거를 너무나 그 잘 묘사를 했어요. 재밌어요. 이게 뭐 하일 히틀러라는 거 아닙니까? 하일 히틀러. 예. 자, 에바 브라운 얘기는 너무나 뭐 특별한 거니까 제가 간단히 언급하면 17세 때 뮌헨의 한 화가 지명생이 있잖아요. 거기서 만났어요. 히틀러의 애인이 됐는데 이제 계속 결혼을 안 하다가 마지막 죽기 하루 전에 지하 벙커에서 혼인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음독자살을 했어요. 그때 이제 연합군들이 막 몰려오는 때였으니까. 네. 예, 그래서 비극적인 삶을 맞이했죠. 예, 에바 브라운 사진입니다. 이 사진밖에 없었나요? 뭐 사진 중에서 조금 몸매가 드러나는 걸 했습니다.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히틀러의 참모들이 더 이제 재밌어요, 사실은. 자, 먼저 이제 몇 사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 서너 사람만 제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괴링은 프러시아의 내무장관이고 공군 총사령관이었어요. 21년에 히틀러를 만났으니까 오래된 겁니다. 나치 돌격대를 지휘를 했고 또 그러니까 23년에 그 맥주올 쿠데타에 이제 가담을 했습니다. 이 주로 이제 초기의 경찰의 총수예요. 프로이센 경찰의 게슈타포를 창설했다. 국회의사당 아까 지난번에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들한테 들씌우는 일을 이 괴링이 했어요. 그 다음에 39년에 히틀러가 그래서 괴링을 자신의 후계자로 선포한 적이 있고 이 괴링이 제일 유명한 건 뭐냐? 점령지마다 가서 미술품 강탈을 다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 탐욕적인 인간이라고 봐야죠. 이 공군 총사령관인데 영국과의 전투에서 나치스 공군이 졌고 어떤 거는 또 공격을 늦게 해서 했고 이게 2차 세계대전의 실패의 상당한 원인을 게링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독일은. 예술품 강탈에 대해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 그 하인리 게링이 기갑부대를 동원해서 수많은 미술품을 광적으로 탈출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제 2차 세계전이 끝나면서 연합군이 발견한 여러 숨겨놓은 미술품들을 찾기 위해서 무려 1000여 곳이래요. 이게 1000여 곳인데 미국 공병들을 주축으로 해서 조직된 특수부대가 이 숨겨진 미술품을 찾는 공작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작전명은 히틀러의 손에서 미켈란젤로를 구하라. 아주 그럴듯하네요. 했고 이것을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데만 해도 6년이 걸렸다.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괴벨스 가장 아마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선전선동의 프로파간다죠. 프로파간다의 귀재입니다. 벌써 1928년에 국회의원, 29년엔 당 선전부장으로서 이 교묘한 선동 정치를 하면서 30년에 당세 확장에 크게 기여를 했다. 그 이제 나치스가 정권을 잡자마자 국민계몽선전부장관 등을 통해서 완전히 국민을 통제를 하고 전쟁에 동원했습니다. 자, 특이한 거는 그 당시에는 TV가 없었잖아요. TV가 없었으니까 라디오가 굉장히 선전의 주요한 대상이니까 라디오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국가 보조금을 해서 값싼 라디오를 전 국민에게 다 보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타 간행모를 완전히 폐간제하고 또 사설 방송국도 인수해서 언론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이게 교육도 중요한 장악을 했죠. 그래서 교회가 네. 히틀러한테 사실 부역을 했죠.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또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선전만 한 게 아니라 선전만 들으면 사람이 지겨워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음악, 코미디 같은 오락풀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선전은 반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세뇌가 완전히 돼버리는데 그 반복적인 구호 중에 히틀러는 구세주다, 천재다, 유대인은 악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1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국민이 마비가 이때 됐어요. 이제 들었던 음악들이 대체로 네.
선동, 민중 뭐 아니 반드시 그건 아니야.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반 어떤 아침에 틀어주는 음악들이 늘 그런 음악이었다. 아침에 거는 뭐 그럴 거야. 예.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럴 수는 없고 중간 중간에 오락프로 하는 거예요. 음악 자체가 굉장히 삭막한 음악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부드러운 감미로운 예술적인 그런 음악이 아니고 음악들이 아닌 그래요. 딱딱한 그런 네. 음악들을 계속 나도 그때 한번 살아서 음악을 들었었으면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겠는데. 예, 아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히틀러가 그 가톨릭 교회하고 이제 손을 잡고 유태인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그 좌익 세력 종교 개혁가들의 책을 골라서 약 18,000권의 그 분서를 했습니다. 분서는 책을 태우는 것이죠. 역사상에 유리한 게 뭐 있죠? 진시황의 분서 갱유였죠. 분서 갱유는 책을 태우고 갱유는 유학자들을 땅 구덩이에 묻는 거예요. 분서 갱유. 이거 이제 갱유는 안 했으니까 나치 분서죠. 아니 이렇게 언론을 탄압을 하고 언론을 장악을 한 거죠. 언론을 장악을 한 거예요. 자, 프로파간다. 이제 프로파간다가 괴벨스가 했는데 몇 가지 구호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거리를 정복하면 군중을 장악할 수 있고 군중을 장악하면 국가를 장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성을 제압하여 승리를 거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포와 힘이다. 거의 공포가 많죠. 공포. 이건 북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탈린 모택동도 똑같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에 심리적인 거죠. 대중은 여자와 같아 자신을 지배해줄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길 기다린다. 이게 심리라는 거죠. 왜 또 여자라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괴링 괴벨스. 괴링이 굉장히 그 돼지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뚱뚱했어요. 네. 괴벨스는 이 보세요. 아주 그냥 깡 말라가지고 그냥 뭐 정말 뭐 그렇게 선전하게 생겼어요. 사진으로서도 뭐 네. 쓰레기를 느낍니다. 느끼죠. 네. 이제 힘너가 나옵니다. 힘너는 비밀 경찰. 소련 같으면 KGB 있죠. 지금 푸틴이 KGB 출신이잖아요. 그런 거. 게슈타포의 SS가 뭘 했냐면 이게 이제 국민 탄압도 하고 저항 탄압도 했지만 인종 청소를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적이에요. 힘너는 전쟁이 돌아와서 이미 그때 피와 대지와 검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어서 이게 1930년도에 장검의 밤이 있는데 그거의 밑바탕이 된 거예요. 장검의 밤은 뭐냐면 밤에 긴 칼을 들고 숙청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1921년에 힘너가 이것을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대지요? 와 검. 대지? 대지는 뭐 땅이죠, 땅. 피와 대지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결국은 렘이 아까 제거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 장검의 밤 때 이게 이제 이런 그 배경이 있었고. 나치 강제 수용소의 관리 임무가 할당이 됐어요 이미. 그다음에 1941년 이후에는 점령지 폴란드에서 절멸 수용소의 관리도 위임받았다. 절멸이라는 건 완전히 그 수용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SS는 그 여기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나오지만 사제, 동성애자, 공산주의자, 인종이나 정치 종교 면에서 나치가 인간 이하의 종으로 간주한 자들, 체제 반대자들, 집시를 자신들의 독단으로 최고 구금해서 강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아까 이제 바그너 음악도 나오는데 나치 독일이 중세 시대에 그 자기들이 십자군 전쟁을 하는 십자군이라고 비교를 했어요. 십자군이 그 대충 그 이탈리아에서 해서 거기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독일에서 소련 침공하는 거를 십자군 전쟁에 비교해서 자기들 미워하는 거죠. 십자군은 뭐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한 거잖아요. 막 그런 그 종교적인 미션을 자기들이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독일 사람들만 군인이 아니고 그 점령지의 그 사람들을 지원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싸우게 하는 거예요. 희생을 줄이냐고. 근데 힘너가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나치가 보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점점 적은 걸로 이 사람도 판단해가지고 결국은
나치가 살아남지 못한다고 한다면 미국과 평화협상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 자기 대리인을 붙여서 그 협상을 했는데 그 연합군 측에서는 콧방귀도 안 꼈어요. 말도 안 되는. 니네 죽을 목숨인데 무슨 협상이냐. 그래서 일축을 했고 결국 45년에 음독 자살했습니다. 여기 다 죽었어요. 근데 여기 헤스라는 사람만 안 죽고 종신형 끝에 마지막에 목을 매 자살했다. 1987년까지 살았어요. 헤스는. 네. 그 사람들이 그 아르헨티나인가 브라질로 또 많이 갔어요. 네. 아르헨티나로 많이 갔습니다. 그 헤스도 마찬가지로 23년에 뮌헨 폭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를 됐어요. 히틀러의 측근이 돼가지고 뭐 2인자인 지도자 대리직에 임명이 되었었다. 비아리아 인종들을 탄압하기 위한 뉘른베르크 법의 위반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밌어요. 이 사람 헤스가 41년 5월 10일에 화평안을 전달하는 이유로 비행기를 조정해서 영국으로 날아갔는데 영국군에게 잡혀서 전쟁 피로로 억류됩니다. 그래서 소위 유명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기소가 됐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받아서 87년 8월 17일에 감옥에서 목을 내 자살한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명이 긴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힘너 비밀 경찰의 총수고 헤스는 여기 2인 도망간 위치고.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입니다. 여기 이제 독일 전범들일 거고, 요거는 아마 연합국의 전범들이 그 전범 재판 받을 때 자신들이 만행을 한 거에 대해 죄책 의식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 어느 사람은 나는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그렇게 할 거다. 예.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간단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게 나치가 1939년부터 45년 사이에는 주로 동유럽하고 전체 서유럽을 다 침공을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뭐 나치가 패망을 하는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독일의 석탄 지대인 루르 지방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코의 주데텐이라고 해서 점령을 해서 뮌헨 협정을 파기했고 폴란드 단치도 침공을 했는데 여기에 다 영국, 프랑스의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을 중세의 십자군 전쟁에 비유해서 주변국의 동참을 촉구했죠. 그 이제 본격적으로 연합군이 그 만회하기 시작한 건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있잖아요. 여기는 1943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습니다. D-Day라고 하죠. D-Day. 이때 많이 있었는데 12월 스탈린의 또 폭풍작이 있어요. 같은 해 스탈린이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틀러는 주변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졌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이 당시에서 아우슈비츠 그 유태인 학살 수용소인데 이때 100만 명이 학살이 됐고 생존을 한 7,000명, 약탈은 뭐 이게 그렇고 7,000명 약탈이냐 그죠? 7,000명. 550개 수용소가 있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550개. 동유럽 전체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문제는 독일이 그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레닌그라드까지 갔잖아요. 이제 다시 이제 소련군한테 쫓겨서 폐주시에 전부 도시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럼 왜냐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야 거기서 병력이 새로 안 나오고 무기도 못 만든다 그래서 이걸 초토화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강간이 200만 명이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닥치는 대로 짐승에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독일이 패주하면서 폴란드를 이제 다시 이제 괴롭혔는데 그 폴란드의 정부가 아니라 폴란드 반란군이 주로 독일하고 싸웠는데 그 이제 소련은 이거를 자기들이 폴란드 치는데 피를 흘릴 필요가 없이 독일로 하여금
싸우려 해가지고 결국은 소련은 또 휴식 기간 후에 민간 학살을 25만 명, 군인이 1.5만 했습니다. 그 폴란드에 뭐 무슨 숲 사건이 있는데 그게 유명한 게 뭐냐면 장교들 하고 국가 엘리트인데 소련이 폴란드를 다시 침공을 하면서 그 국가 엘리트들 뭐 장교, 공무원 뭐 다 상층부에 있는 거 2만 명을 카틴 숲이라는 데로 데려갑니다. 카틴 숲에 가서 2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학살해서 다 했는데 아마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됐나요? 10년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 폴란드 대통령이 그 카틴 숲 학살을 추모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대절을 해서 한 200명 국가 지도자들이 200명이 타고 가다가 카틴 숲에 또 무슨 이제 전부 안기가 껴가지고 전부 그게 추락을 해가지고 200명이 전부 몰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러시아의 음모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폴란드가 가장 비극적인 나라예요. 독일과 소련 사이에서 그냥 무차별로 당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아까 그 사망자 수도 폴란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뭐 그게 상당히 비슷해요. 그게 폴란드는 굉장히 우울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근데 폴란드가 뭐가 제일 유명하죠? 쇼팽이 유명하죠. 근데 쇼팽의 음악들은 좀 약간 우울해요. 우울한 점이 있어요. 그 이별의 노래도 있고 그 아주 아름답고 서정적이긴 한데 사실은 그래도 또 좋은 노래는 쇼팽이 주로 폴란드에서 안 살고 파리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쇼팽의 음악이 너무나 좋은데 우울한 것은 폴란드의 영향을 받은 것일 것이고 명랑한 건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녹턴곡. 야상곡이나 뭐 아주 뭐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서부 전선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이제 밀고 들어왔는데 그 미국에는 아이젠하워, 패튼 같은 장군님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미루고 가고 영국에 이제 몽고메리 장군이 있었는데 이번에 알게 된 것은 몽고메리가 그 북부를 했는데 북부에서 제대로 돌파를 못하고 거기서 그냥 딱 갇히게 된 거예요. 독일의 강력한 반격이 밀어가지고. 그래서 이 그 16,000명이 기아 사명을 한 사건이 있었고 벨기에, 독일 북부의 항구에 공략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독일한테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그 밀리는 상황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젠하워가 소위 네덜란드 공수작전, 마케트 가든이라는 작전에서 그걸 이제 다시 반격을 회복했습니다. 영화화에서 금유총과 작년 가을인가 상영이 됐었죠. 이제 재밌는 것은 독일이 결국은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다 졌잖아요. 지면서 이제 소련의 당시 원수 이름이 주코프인데 주코프가 그냥 어마어마한 병력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베를린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막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쪽에 있는 연합군은 라인강에서 독일군과 대치를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베를린 진격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그 아이젠하워가 그 반격을 하면서 수용소들을 목격했잖아요. 그거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지옥의 문이 열려 있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독일의 인근 도시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그걸 전부 보게 했어요. 독일 주민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야 알았다. 1945년 4월은 뭐죠? 1945년 5월에 독일이 패망을 했잖아요. 한 달 전이야. 이제 이 최후의 전쟁이라고 독일 사람들이 명명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명명하기 신들의 황혼이라고 했어요. 신들의 황혼은 마지막 때 그 망하면서 그냥 그 불행하게 되는 거가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가운데 3부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북유럽 신화에 라르 나노크라는 데가 신들의 황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라그 나노크 자, 이때 마지막 때 괴벨스는 또 베를린 시민들을 훈련시켜서 소련과 연합군을 막고 총통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루스벨트가 사망을 하고 4월 25일 날 미국과 소련이 엘베강에서 조우를 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사진이 나오는데 4월 30일 날 히틀러가 자살해서 그 시체는 소련으로 운반됐다고 하네요. 그 5월 8일 날 연합군이 베를린 진주를 했고 5월 9일 날 소련군이 진주를 했어요. 소련군이
하루를 놓친 데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엘베강에서 이 좌측은 미군이고요, 우측은 소련군입니다. 소련군은 긴 장화를 많이 신었어요. 자,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거는 패전의 원인이죠. 결국은 히틀러가 어차피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국민들을 선동하고 사기치려면 전쟁밖에 뭐가 있겠어요. 전쟁으로 몰아가는데 전쟁 준비가 불충분했고 또 미국 소련에 비해서 공업 기반이 미약했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도 부재했어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역사 모임에서 이 독일 소련 전쟁을 발표를 했는데 소련이 그렇게 저항을 조직적으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던 것은 전쟁 초기에 그 모스크바 이 서쪽에 있던 그 군수 산업 시설을 빠르게 우랄 산맥 동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수 산업이 전쟁 중에도 계속 가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련이 대반격을 하고 소련이 일단 또 민중 사이에서는 조국의 애국심이 굉장했대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병력 동원 체제를 하긴 했지만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히틀러를 유시해서 나치 지도부가 지나친 정략적 간섭을 한 거예요. 군사 문제를 잘 모르면서 간섭을 하니까 장군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아까 얘기한 게링이 굉장히 무능한데 거기 공군 지휘권을 부여해서 거기 작전이 다 실패했어요. 석유, 석탄, 철강 등 자원의 비축량도 부족했고요. 영국 공격이 지연이 됐어요. 결국 나중에 영국이 이제 미국하고 같이 손을 잡으면서 대반격을 했죠. 그 다음에 동맹국 이태리를 너무 믿었고 일본에 너무 많은 기대를 했다. 일본도 뭐 막아줄 것으로 봤지만 미국한테 결국 못 견디고. 근데 일본은 뭐 1억 옥세론이라 해가지고 본토를 끝까지 사수하려고 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훨씬 빨리 일본이 본토에서 항복을 했어요. 우리 한반도를 밀고 들어와서 만주까지 되면서 우리를 간단하게 통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결국 일본이 저항을 하는 바람에 소련 보고 SOS를 치니까 8월 9일 일주일 남겨놓고 참전했어요. 이쪽에 그 극동전선에. 나가사키인가 거기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다음에 바로 선전포고를 했어요. 선전포고를 했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앉아서 먹은 거야, 앉아서. 근데 뭐 일본이 워낙 그렇게 되니까 그 소련으로 하여금 또 안 할 수도 없고 결국 서부 전선에서도 소련이 또 희생이 컸으니까 힘이 거기까지 안 미쳤죠. 거기까지 못 미쳤죠.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그렇습니다. 인종말살 정책 이건 뭐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특히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학살을 특별히 홀로코스트. 이 홀로코스트는 딱 그때 한 거를 홀로코스트라고 해요. 근데 그 히틀러가 네. 유태인에 대한 그 증오심이 자라나는 그 성장 과정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히틀러의 엄마가 같은 동네의 유태인의 어느 남자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유태인에 대한 이 증오심이 아주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뭐 어릴 때 성장 과정의 어떤 사건이나 기억이 그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부 인종말살 정책은 사실 우리 유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집시들, 장애자들, 특히 그 폴란드 사람들하고 또 폴란드에 유대인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소련의 전쟁 포로, 아프리카계 독일인들을 적으로 간주해서 탄압하고 투옥하고 멸절, 아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도 나오네요. 동성 연애자들, 소위 말하는 반사회적 인물들, 또 정치적으로 반대파들을 다 적으로 규정했어요. 뭐 많잖아요. 사회적 불순응자, 인종적 유독 세력 전부 다 영구적으로 자체 숙청합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한가운데 이런 거를 또 참 한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1933년에 나치가 공식적으로 집권을 했어요. 그 히틀러가 이제 총통이 되면서 45년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치의 독일은 수백만의 유태인 및 반사회적 적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약 2만 개의 수용소를 건설했다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 유태인들이 그렇게 참 600만 명 이상의 희생 나올 수 있던 게
히틀러가 개인적인 그 유태인들에 대한 증오심뿐만이 아니라 독일 국민들도 유태인을 그렇게 증오했대요. 아이 그럼요. 근데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당시 그러니까 히틀러가 정권 잡기 전에 유태인들이 독일 내에 있는 유태인들이 석탄을 매점매석을 하고 트러스트를 구성해갖고 겨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공급을 늦췄다는 거예요. 석탄 가격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때 독일인들이 이 유태인들 하면은 그때부터 아주 치를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 독일 국민이 유태인에 대한 그런 증오심을 가졌던 그런 그 유대인들이 뭐 세계를 유랑하면서 어디에 정착을 못하고 또 직업도 그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직업을 국가에서 몇 가지만 한정해 줬어요. 뭐 금은 세공하고 금은 세공을 왜 했어요? 유사시에 갖고 도망가야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뭐 금융업을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매점 매석이나 이런 거는 유태인들이 또 능했어요. 능하니까 뭐 그게 사실인지를 떠나서 항상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금융으로 결국 뭐예요? 고리대금이잖아요. 성경에서 이제 고리대금을 굉장히 성경이나 이 코란이나 다 그 고리대금을 안 좋게 지금 하는데 유대인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 집단 수용소죠. 네, 다 하고 집단 38년에 그 다음에 아우슈츠 보세요. 여기 뭐 거의 해골만 남았잖아요. 이게. 아 신들러 리스트라는 네, 영화 신들러 리스트. 보면 참 묘사하고 있죠. 네. 그게 이제 흑백 영화잖아요. 네. 흑백 영화니까 더 리얼해요. 그 감독이 유태인이죠. 아 그렇죠. 그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요. 예예예. 그뭐 그 이상 유태 나치의 잔혹함과 유태의 비참함을 더 이상 그릴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무조건 기차는 타는데 죽으러 가는 기차를 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네, 도살장으로. 너무나 이 상황에서도 거기 금붙이 같은 걸 다 몸에 진 거 다 금리빨 이런 거 다 뺐어요. 네, 다 뺐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주의는 왜 나쁜 거죠?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서 이거는 노예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다 노예하고 하는 왜 거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하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예. 국가보다는 개인이 먼저 우리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국가는 뭐냐? 권력이잖아요. 권력은 히틀러가 절대 권력을 줘서 절대로 부패하고 절대로 망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나치당 일당 독재 체제의 수립과 공고화, 히틀러 우상화 및 언론의 장악을 위한 선전선동, 그죠? 경찰과 군대에 의한 반대자 탄압 숙정. 모든 전체주의와 독재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지금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자비한 수단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덕 윤리는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이게 모든 독재 정치의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나치는 특히 남한테 뒤집어 씌우기가 다반사다. 그 아까 봤죠. 의사당 방화 사건도 공산주의 했다고 거의 자기들이 불을 잘 낸 거예요. 독재자들이 네. 자신의 정권을 지키고 탈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안 거리는 예, 거죠. 폴란드의 그 단지라고 있는데 거기 침공하면서 폴란드가 먼저 공격을 했다고 선전해요. 예, 국민들한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국제조약을 밥 먹듯이 파기하는 사기성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베르사유 조약, 또 뮌헨 조약 이거 다 평화 조약이 있어요. 평화 조약. 영국, 네. 소련하고 다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일방적으로 다 파기했죠. 이걸 이제 유화 정책이라고 해서 역사의 국제 정치 학자들이 많이 이제 비판하는데 1936년에 그 영국의 챔버린 수상이 독일의 그 히틀러하고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맺었는데 그래가지고 마치 챔버린이 우리 영국은 이제 앞으로 평화가 계속될 것이다. 걱정 말아라고 개선 장군처럼 갔는데 결국 몇 년 후에 되면서 이 챔버린이 정계에서 영원히 추방이 됐어요. 그렇죠. 완전히 책임을 못 지고. 이제 특히 이제 사기성이 있고 아리안족의 순수성 유지를 해서 유대인 등 소수민족을 말살 정책을 했죠. 예. 마지막 평가로서는 히틀러 및 측근들은 권모술수를 이용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건 탁월한 거예요. 이
아까 얘기한 그 참모들 있죠. 중요한 참모들, 게링, 괴벨스, 힘너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사실은 히틀러한테 개인적인 충성 경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반목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군수 투자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재정에 비해서 너무나 이게 뭐 많이 투입이 되니까 국가가 뭐 여력이 없죠. 그 다음에 히틀러의 군사적 능력 부족으로 많은 실수를 거듭했습니다. 히틀러가 뭐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하니까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숙청을 하고 박살을 냈거든. 그러니까 안 되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치 독일은 자기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물론 나중에 붙였을 수도 있어요. 고대 게르만족이 서진을 했죠. 근데 중세 독일 기사단은 또 십자군 원정으로 동진을 했어요. 독일 민족 국가의 수건이었던 영토 확장 및 유럽의 패권 쟁취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선동을 합니다. 독일 민족이 거의 중세나 고대 때 이룩했던 그 위대한 그 찬란한 어떤 그 시대를 다시 재현하겠다고 하면서 판을 벌였는데 이제 끝내 망한 것이고, 독일이 무모하게 전선을 너무 확대했잖아요. 서유비 얼마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뭐 네덜란드 수없는 나라가 있고, 이 동부 전선은 소련, 뭐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고, 또 누구죠? 사막의 여우라고 누구가 있어요? 롬멜 있잖아요. 그 남부 전선까지 그 저기 사막에서도 싸웠어요. 독일이. 그 전선이 얼마예요? 비참하게 적었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나 그 영국 상선대, 미국 상선대를 독일의 소위 V2 보트인가 유보트, 유보트 잠수함을 만들어서 다 격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량이나 물자를 그 유럽에다 보내는데 그게 파괴가 되니까 할 수 없이 미국이 참전하게 됐습니다. 이 미국의 참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결국 독일의 패망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것이고, 일본이 망한 것도 결국 미국이 참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히틀러가 그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고 또 패망하기까지 했는데, 모든 독재 국가에 가는 길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슷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했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몇 분이죠, 이건?